부산국제시장 한복판. 도둑년,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고함 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한 여자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제발요. 아이들이 보는 데서. 닥쳐. 7년 전에 1억 들고 도망간 주제에 남자들이 여자를 국수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의자가 넘어갔고 국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엄마. 작은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큰 아이가 동생을 막으려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여자가 울부짖으며 아이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남자들이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7년 전 금고를 털고 도망갔다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도둑이 아니라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 울부짖는 어머니, 구경꾼들의 수군거림. 남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죽인 건 며느리의 인생이었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면? 그렇다면 지난 7년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이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놀라운 반전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7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남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사람들, 구경만 하는 사람들. 저 여자 도둑이래. 1억이나 훔쳐갔대. 아이들 불쌍하네. 여자는 남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제발, 지훈이가 숨을 못 쉬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바닥에 쓰러진 아이는 가슴을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국수집 주인이 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아이가 오빠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비켜주시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쓰러진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민재를 닮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닮았습니다. 천식약 있나? 여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약이 어디 있나? 가방에.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흡입기를 꺼냈습니다. 남자가 받아 아이 입에 대주었습니다. 천천히 숨 쉬어.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파랬던 입술에 색이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병원 가야겠어. 덩치 큰 남자들을 돌아봤습니다. 당신들 누구 시킨 거요? 남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게 저희는 그냥 물어보는 거야. 누가 시켰나? 목소리가 낮았지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강현우 전무님이.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장 돌아가서 전해. 다시는 이 사람들한테 손대지 말라고. 안 그러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지. 여자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탔습니다. 여자와 작은 아이도 뒤따라 탔습니다.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자는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주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7년입니다. 7년 동안 이 아이들을 외면했습니다. 도둑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1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식 발작이 심했지만 안정됐습니다. 하루 입원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여자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남자는 수납하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자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 여자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자료 나왔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박 형사가 두꺼운 봉투 2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먼저 최유진 씨 통장 내역입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봤습니다. 청소회사 급여, 식당 급여, 편의점 급여. 3곳뿐이었습니다. 출금 내역은 빼곡했습니다. 병원비, 월세, 공과금, 식비. 잔액은 항상 1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7년간 큰 돈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소액 대출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남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 형사가 2번째 봉투를 밀었습니다. 현우 전무님 통장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사고 닷새 후 박 형사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 현금 입금으로 처리됐습니다. 박 형사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현우 전무님 아내 계좌에 2천만 원, 7천만 원.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금고에서 사라진 1억 중 7천만 원입니다. 찻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 출렁거렸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박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우 전무님이 사고 사흘 전에 금은방 2곳을 방문했습니다. CCTV에 잡혔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현우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괴를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는 사진들을 테이블에 쏟아놓았습니다.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현우 전무님이 금고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형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도 죽인 거겠지.
박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바라보며 회장님,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안 돼. 왜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장 입금만으로는 부족해. 현우가 변호사를 대면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회사에 가야겠어.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재가 사고 나던 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아직 현우는 내가 의심하는지 모를 거야. 찻집을 나왔습니다. 남자는 차에 올라타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재가 죽고 난 뒤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높은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조용히 왔네. 손을 저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2층, 민재가 일하던 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재의 사무실이 있던 곳을 지나쳤습니다. 문패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7년 전 출입 기록을 보고 싶네. 팀장이 당황하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펼쳐봤습니다. 2017년 4월 14일 오전 9시 30분 출근. 민재의 마지막 출근 기록이었습니다. 오후 4시 50분 외근. 그리고 퇴근 기록은 없었습니다. 외근 사유가 뭐였나? 긴급 가족 사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민재 비서를 불러주게. 잠시 후 젊은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그날 기억하나?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민재가 왜 외근을 나갔지? 현우 전무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후 4시 40분쯤이었어요. 급하다고 이사님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 회장님께서 골프장에서 쓰러지셨다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대요.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자신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서 멀쩡하게 라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재가 이사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나가셨어요. 비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혼자 가신다고 하셨어요. 남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현우가 거짓말로 민재를 유인한 것입니다. 고맙네. 큰 도움이 됐어. 비서가 나가고 남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거짓 전화로 민재를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민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민재가 사고를 당했는지, 왜 차가 중앙선을 넘었는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회사를 나온 남자는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사고 현장으로 가야겠네. 지금 바로 가시겠습니까? 그래. 직접 확인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1시간 뒤 두 사람은 외곽 고속도로에 있었습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이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도로는 완만한 커브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났나? 네. 7년 전 오후 6시 20분경입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시 경찰 보고서에는 중앙선 침범 후 화물차와 정면 충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스팔트 위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보였습니다. 민재의 차가 중앙선을 넘는 모습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박 형사는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한참 뒤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다고 했지? 네.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입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래야겠어. 다음 날 작은 카페에서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7년 전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목격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저는 그 차 뒤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렸다고? 네. 처음에는 졸음운전인가 싶었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더라고요. 목격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충돌 소리가 들렸어요.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셨는데, 네. 핸들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남자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혹시 사고 전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목격자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고 나기 직전에 차가 잠깐 속도를 늦춘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처럼. 속도를 늦췄다? 네. 하지만 곧 다시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이상함을 느꼈다는 것,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 약물.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형사님, 카페를 나와 박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회사에서 뭘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 무슨 생각이신지 알겠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봐야겠군요. 7년 전 자료가 남아있을까? 시도는 해봐야죠. 다음 날 다시 회사로 갔습니다. 보안팀을 찾았습니다. 7년 전 CCTV 기록이 남아있나?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 사건 기록은 별도 보관합니다. 도윤 이사님 사고 관련 자료는 보관돼 있습니다. 휴게실 카메라 영상을 보고 싶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서버실에서 오래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흑백 영상이 떴습니다. 2017년 4월 14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재생해주게. 영상이 빨리 감기로 재생됐습니다. 오전 8시 40분. 한 남자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현우였습니다. 현우가 주변을 둘러보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개인 컵들이 놓인 선반이었습니다.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재의 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확대할 수 있나? 화면이 확대됐지만 화질이 나빠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컵 안에 뭔가를 털어넣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컵을 제자리에 놓고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30분 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컵을 꺼내 커피를 내렸습니다. 설탕을 넣고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남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재생해주게. 오후 시간대로 넘어갔습니다. 오후 4시쯤 민재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주차장 카메라. 민재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멈춰주게. 남자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 영상을 복사해주게.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남자는 서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현우가 민재 컵에 약을 탔습니다. 그 약 때문에 민재는 의식을 잃어갔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남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우가 무엇을 넣었는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통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현우의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현우를 불러 증거를 들이대고 자백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녹음해야 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겠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지금 어디 있나? 집에 있어요. 내가 갈게. 이야기할 게 있어. 1시간 뒤 유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들어가도 되겠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거실, 방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구석에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들어가 앉았습니다. 증거를 찾았어.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가 민재 컵에 약을 탔어. CCTV에 다 찍혔어.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거짓 전화로 민재를 유인한 것도 확인했어. 통장에 7천만 원이 입금된 것도. 유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현우 도련님이 형을 죽인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제 확실해. 하지만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 자백을 받아내야 해. 어떻게요? 현우를 집으로 불러서 증거를 들이대고 압박할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녹음할 거고. 유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박 형사님이 숨어서 지켜볼 거야. 그때 남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형사였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현우 전무님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최유진 씨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제 사람이 미행 중인데 10분 내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알겠네. 전화를 끊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지금 오고 있어. 뭐라고요?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어떡해요? 진정해. 내가 있잖아. 남자가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이들 깨워. 내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야. 하지만 빨리. 유진이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지훈이와 예린이가 졸린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그래? 조용히 해야 해. 할아버지가 우리 데려다 주실 거야.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유진에게 손짓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자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요? 형수님, 저예요.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유진과 아이들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와라.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무슨 용건이 있나? 그게 그냥 안부 좀 물으려고. 거짓말하지 마.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협박하러 온 거지? 돈 주면서 떠나라고 하려던 거지?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다 알아.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민재를 죽인 것도, 금고를 턴 것도, 유진이를 협박한 것도 다 알고 있어. 현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있어.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CCTV 영상, 통장 내역, 증인 진술. 다 있어.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며느리한테도 손주들한테도 손 떼지 마. 아버지, 안 나가?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우는 비틀거리며 문을 향했습니다. 돌아서 나가려다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증거만 믿으시는군요. 친아들 말은 안 믿으시고 내 말을 어떻게 믿느냐? 형이 죽은 게 제 잘못이 아니에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형이 먼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회사에서 저를 쫓아내려고 했다고요. 남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헛소리가 아니에요. 형이 제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형을 죽였다는 거냐? 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많이 말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나가. 남자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현우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자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유진과 아이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갔어. 아버님, 짐 싸. 오늘 밤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어디로요? 박 형사님이 아는 곳이 있어. 며칠만 있으면 돼. 유진이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30분 뒤 박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유진과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남자는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곧 데리러 올게. 언제요? 며칠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남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너라. 내일 저녁. 왜요?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싶구나. 현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현우의 자백을 받아내고 경찰에 넘길 것입니다. 7년 동안 감춰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민재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빠가 이제 끝낸다. 다음 날 남자는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박 형사가 집에 왔습니다. 녹음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서재 커튼 뒤에 숨을 겁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될 겁니다. 고맙네. 조심하십시오. 현우 전무님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내 아들이야. 아무리 그래도.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였는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서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책상 위에 CCTV 영상이 담긴 USB, 통장 사본,
증인 진술서를 차례로 놓았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들어와. 현우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재로 가자. 두 사람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책상 뒤에 앉았고 현우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속 이야기를 하신다면서요?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전에 물어볼 게 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제 왜 유진이한테 갔나?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협박하려고 간 거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지난 7년 동안 유진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다 알아. 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도 채권자들을 보내 유진이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게 했지. 아이가 쓰러지게 만들었고, 그건 제가 아니에요. 거짓말. 남자가 책상을 쳤습니다. 다 내 짓이야. 유진이를 쫓아내려고 입을 막으려고 한 거야.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걸 봐라. 남자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휴게실. 현우가 민재의 컵에 뭔가를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이건 7년 전 4월 14일 오전 8시 40분. 내가 형 컵에 약을 타는 장면이야.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민재가 그 컵으로 커피를 마시는 장면. 오후에 비틀거리며 걷는 장면. 차에 타는 장면. 현우는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자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내 통장 내역이야. 사고 닷새 후 5천만 원, 일주일 후 내 아내 계좌에 2천만 원. 금고에서 사라진 7천만 원이지.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서 진술서야. 내가 그날 오후 4시 40분에 민재한테 전화를 걸었지. 내가 쓰러졌다고 거짓말하면서.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쓰러지지 않았어. 골프장에서 멀쩡하게 라운딩하고 있었지. 내가 거짓말로 형을 유인한 거야. 그리고 형은 그 길에서 사고를 당했어. 내가 탄 약 때문에 의식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현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인정해라. 내가 민재를 죽였어.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형 컵에 수면제를 탔어요. 그리고 거짓 전화를 했어요. 금고도 제가 열었어요. 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형이 미웠어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형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형만 사랑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을 죽였단 말이냐?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실수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회의에서 졸개해서 망신 주려고. 그런데 형이 너무 비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참에 사고라도 나면. 말을 멈췄습니다. 회사가 내 거라고.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이 미친 자식아.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을 죽이고도 모자라 형수한테 누명을 씌우고 손주들을 괴롭혔어. 현우는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형수님이 조사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협박했어요. 떠나지 않으면 아이들도 위험하다고.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장 나가라. 아버지, 나가. 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남자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멈춰섰습니다. 커튼이 움직였습니다. 박 형사가 나왔습니다.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됐네. 현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경찰에 넘길 거다. 아버지, 너는 살인자야.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야. 남자는 돌아섰습니다. 현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님, 데리고 나가주시오. 박 형사가 현우를 일으켰습니다. 가시죠. 현우는 울면서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책상 위 민재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해냈다. 사흘 뒤 현우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자가 모든 증거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현우는 집에서 연행됐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기업 전무 친형 살해 혐의로 구속. 남자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안전해. 집으로 돌아와도 돼. 정말요? 그래. 현우는 구속됐어.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전화 너머로 유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유진과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살아야겠어. 네.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넓은 방 2개 있어. 아이들이 쓸 수 있어. 이제 그 좁은 곳에서 살 필요 없어.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지훈이와 예린이가 집안을 구경했습니다. 와, 진짜 넓다. 예린이가 소리쳤습니다. 이 방 내 거예요? 그래, 내 방이야. 남자가 예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남자가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할아버지.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쫓겨나지 않아요? 남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런 질문을 할까요? 무릎을 꿇고 지훈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절대 안 쫓아내. 약속해. 여기가 너희 집이야. 할아버지 집이 너희 집이야.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남자와 유진, 박 형사가 법정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통장 내역, 증인 진술. 모든 증거가 현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계획적 살인입니다. 수면제를 준비하고 형의 컵에 타고 거짓 전화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털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현우는 친형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교통사고를 유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금품을 절취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범행이 치밀하고 악질적이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남자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고생 많았다. 남자가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천식이 좋아졌고 예린이의 심장도 안정됐습니다. 남자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예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예린이 대단하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지훈이도 조금씩 말이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축구부에 들어갔어요. 정말? 몸은 괜찮겠어? 네.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남자는 민재의 묘를 찾았습니다. 손에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놓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빠 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다 끝냈어. 현우는 감옥에 갔어. 20년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유진이 명예도 되찾았어. 이제 사람들이 알아. 유진이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걸. 피해자였다는 걸.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지훈이랑 예린이. 정말 잘 크고 있어. 건강해졌어. 아빠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못해준 것들을 아빠가 대신 해주고 있어. 내가 원했던 것처럼 지켜주고 있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편히 쉬어라, 아들아. 이제 다 괜찮아.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손주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으로. 석양이 남자의 등을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지훈이와 예린이가 달려왔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두 손주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응. 너희 아빠 보고 왔단다.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요? 다 잘 됐다고 했지. 너희가 건강하고 할아버지가 잘 지켜주고 있다고. 예린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기뻐했겠다. 그럼 엄청 기뻐하셨을 거야. 유진이 거실에서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7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고. 늦었지만 바로잡을 수 있다고.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 다들 먹자.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함께.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